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학생이 자유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그 때문에 죽음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장혜율은 북한의 엘리트 학생이었어요. 국가가 선택한 특별한 소수였죠. 러시아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것도 큰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선전과 전혀 다른 세계였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을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장혜율이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을 때 가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28년 동안 감시받으며 살아온 그 몸이 처음으로 다른 세계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공항의 대합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혜율의 눈에는 이상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평양의 공항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거기서는 모든 움직임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었죠. 마치 기계처럼 착동하는 사람들, 정확히 정해진 루트로만 움직이는 발걸음, 어떤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얼굴들. 그런 곳에서 자라온 혜율에게 모스크바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러시아 대학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혜율은 창문을 열었어요. 모스크바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에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웃으며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누군가는 단순히 밤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율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깊게 쉬었어요. 마치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한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혜율이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국정지도원들이었어요. 리철성과 김준혁이라는 이름의 2 남자였죠. 그들은 혜율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보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학생, 반갑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철성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차가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율은 즉시 알아챘죠. 이것은 안전이 아니라 감시라는 걸요. 감시를 위해서죠? 혜율이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평양의 감옥이 모스크바까지 따라온 것이었어요. 다만 그 감옥의 벽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죠. 철성은 혜율의 표정을 봤어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듯이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표정도 말입니다. 모스크바라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혜율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다시 정리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기계처럼요. 대학 캠퍼스는 혜율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수업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때론 교수의 의견에 반박하기도 했어요. 평양의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는 항상 맞는 답이 있었고 그것을 외우는 것이 공부였거든요. 혜율은 조용히 앉아 그 장면을 관찰했어요. 마치 다른 행성의 생명체를 보는 것처럼요. 철성과 준혁은 항상 교실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근처에도 있었어요. 그들은 혜율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평양으로 전송될 것이었죠. 도서관에서 혜율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척하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책들을 허락 없이 넘겨봤습니다. 자유에 대한 책, 민주주의에 대한 책, 그리고 인권에 대한 책들이었죠. 그 책들은 평양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혜율의 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요. 각 페이지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 권리라는 단어, 그리고 선택이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저녁이 될 때마다 혜율은 기숙사 방에 돌아가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카톡도 없고 휴대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철성이 관리했거든요. 하지만 대학의 컴퓨터실은 자유로웠어요. 적어도 커트로는요. 해율은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영상을 봤어요. 러시아의 자유로움을 느꼈고,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감옥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의 보안 모드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어요. 들킬까봐 조심스럽게요. 밤마다 해율은 창에서 모스크바의 불빛을 봤습니다. 그 불빛들 너머에 있는 자유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유리벽 너머의 세계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리였죠. 그리고 그 거리를 줄이려는 시도가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걸 해율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수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러시아 학생 옆에 앉아있던 해율은 그의 노트북 화면에서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그 화면에는 한글 자막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죠. 그 영상에는 한국의 거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웃고 있었죠. 화면에는 서울의 강남역이 보였어요. 밤이 되면 네온 사인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율이 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평양의 거리에는 이런 불빛이 없었습니다. 통제된 불빛만 있었어요. 정확히 정해진 장소에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만 켜지는 불빛들이었죠. 러시아 학생 미하일이 속삭였어요. 이게 한국이야. 진짜 자유롭지. 북한? 거긴 완전히 다르지. 나 북한 다큐 봤어. 지옥 같더라. 너희 나라 정말 미쳤어. 해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하일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그 영상이 진실이고 평양의 그 삶이 거짓이라는 걸요. 해율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꺼. 미하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철성이 다가왔거든요.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의 모습이 화면에 남아 있었죠. 해율. 철성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해율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고전압 전류가 흐른 것처럼요. 미하일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보기만. 해율이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성은 그 말을 끝내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감시실로 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철성은 더 이상 설명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게 결정됐다는 뉘앙스가 있었죠. 해율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감시실은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국 교육청 관계자들이 파견 학생들을 감시하는 공간이었죠. 해율은 처음 그 공간을 봤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각각의 화면에는 교실, 도서관, 기숙사, 그리고 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해율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마치 죄수를 보는 간수들의 눈빛 같았어요. 철성이 의자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 의자는 밝은 불 아래 있었어요. 마치 신문 받는 죄수의 자리 같았습니다. 해율은 그 위에 앉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철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본 영상은 국가의 위협이 담긴 선전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우리 인민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거짓을 퍼뜨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해율은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율이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성의 손가락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입을 닫아. 당신은 이제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죄인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당신도 알겠지? 철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해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총알처럼 해율의 마음을 관통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요. 그들이 모두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손 안에 있었어요.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가족은 무사할 것입니다. 철성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걸요. 그녀는 이제 스파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때문에요. 그날부터 해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로운 척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완벽하게 순종적인 학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도서관에서는 지정된 책만 읽었으며 거리에 나갈 때도 철성과 준혁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해율은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가는 꿈이었고 어머니가 고문받는 꿈이었으며 남동생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꿈이었죠. 그것들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이었어요. 국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해율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반역자의 가족은 함께 처벌받는 것이 이 나라의 법칙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철성은 해율을 다시 감시실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있었어요. 학생, 당신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른 파견 학생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문제적 행동을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가족은 계속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해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스파이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었거든요. 해율은 다른 학생들을 감시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책을 보고 누군가의 대화를 듣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했지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유령이 되는 것처럼요. 도서관에서 책을 손에 들면 그 제목을 기억했고 카페에서 누군가의 대화를 들으면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율은 실수했어요. 작은 실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의 역사책을 만났거든요. 누군가 다른 학생이 빌려간 책이었죠. 그 책의 페이지를 무심코 넘겼어요. 단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철성이 그것을 봤거든요. 카메라에 찍혔어요. 해율이 한국의 역사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 말이에요. 그날 밤 철성과 준혁이 해율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경고 없이요. 열어. 철성이 외쳤어요. 해율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율의 방의 모든 것을 뒤졌어요. 가방을 뒤지고 책을 들었다 내렸고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도 들어 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책을 봤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없지? 철성이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페이지만 넘겼어요.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해율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이야. 당신은 반역의 길로 빠져들고 있어. 철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분노가 있었어요. 내일 평양으로 돌아간다. 당신의 운명은 결정됐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해율의 마음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평양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율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감옥이었어요. 고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은 해율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창밖의 모스크바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요. 살거나 죽거나 그 두 가지뿐이라는 걸요. 새벽 2시 해율은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탈출했어요.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낮은 파이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밧줄이 없었지만 죽음의 공포가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몸 하나, 마음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내려간 해율은 곧바로 어둠 속으로 달아났어요.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말이에요. 뒤에서 철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망쳐도 소용없어. 당신은 살 수 없어. 하지만 해율은 계속 달렸습니다. 방향도 모르면서요. 단지 멀어지기만 원했어요. 감옥에서 말이에요. 그 다음 새벽 철성은 모스크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탈한 학생을 찾아달라고요. 경찰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뇌물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해율의 사진이 배포되었습니다. 도망친 위험한 학생이라는 설명과 함께요. 해율은 거리에서 거리로 옮겨 다녔어요. 밤에만 움직였고 낮에는 숨었습니다. 지하철역의 화장실에서, 버려진 건물의 지하에서, 그리고 노숙자들이 모인 옆에서 말이에요. 추위는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관찰하지 않았거든요. 찬바람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고 아무도 개별적인 얼굴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해율은 그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해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잘 곳도 없었으며 따뜻한 물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절대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죠. 그녀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세상이 자꾸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해율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역에서, 추위 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일어나. 계속 여기 있으면 죽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율이 눈을 떴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 남자였어요. 나이는 30대 정도였어요. 겉모습은 너덜너덜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일어나. 경찰이 이 지역을 자주 돌아다녀. 너 같은 사람들을 찾고 다니니까. 남자가 해율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난 알렉세이야. 대학 통번역 조교였는데. 남자가 말했어요. 나도 도망친 사람이야. 러시아 체제에서. 그 말이 해율을 놀라게 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처럼 도망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알렉세이는 해율을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적어도 따뜻했어요. 음식도 있었습니다. 빵과 우유 그리고 스프였죠. 먹어. 모두 먹어야 해. 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알렉세이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해율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평양에서의 삶, 모스크바에서의 감시,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일들을요. 알렉세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고요. 마치 자신이 그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렇다면 넌 한국으로 가야 해. 알렉세이가 말했어요.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야. 거기는 북한처럼 너를 죽이지 않아. 한국 대사관으로 가. 거기서 도와줄 거야. 해율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까지의 인생 동안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도와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알렉세이의 눈을 봤을 때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나를 도와줘요? 해율이 물었어요. 내가 너 같은 처지에 있었어.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그래서 나도 남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알렉세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처음으로 해율이 받는 조건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알렉세이는 해율에게 경로가 표시된 핸드폰을 줬어요. 오래된 폰이었지만 작동했습니다. 그 폰에는 한국 대사관까지의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하철, 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려야 할 거리였죠. 언제 가야 돼요? 해율이 물었어요. 내일. 아침. 도시가 복잡할수록 숨기가 쉬워. 사람이 많으면 넌 그 속에서 사라질 수 있어. 알렉세이가 말했어요. 그 밤 해율은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안전한 공간에서요. 하지만 꿈은 악몽이었어요. 철성이 자신을 쫓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알렉세이는 해율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대사관까지는 8km야. 지하철로 가다가 마지막 2km는 걸어가. 절대 뛰지 마. 뛰면 들켜.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알렉세이가 말했어요. 그의 손이 해율의 어깨를 쥐었습니다. 도중에 잡히면? 묻지 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알렉세이가 대답했어요. 해율은 지하철에 탔습니다. 다른 승객들 속에 섞여서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또 다른 젊은 여자 손님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탄이 내 가슴 속에 틱테크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요. 삼역이 지났을 때 해율은 느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요. 그것은 본능이었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을 느끼는 그 본능 말이에요. 해율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랫폼 위에 철성과 준혁이 서 있었어요. 아직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해율의 손이 식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요. 이제 모든 게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성은 모스크바의 모든 경찰을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율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혀가고 있었어요. 거의 닫혀가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 철성의 눈이 해율을 포착했습니다. 그 눈빛이 변했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그 날카로운 빛 말이에요. 저 여자다. 철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하철 문이 닫혔거든요. 철성과 준혁은 플랫폼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역에서 그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해율은 서둘렀어요. 다음 역에 내렸고 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알렉세이의 말을 기억했어요. 뛰면 들킨다고요. 그래서 해율은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지각한 학생처럼요. 거리를 걷고 있던 중 해율은 뒤에서 자동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SUV였어요. 속도를 높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율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상점, 카페, 사람들이 많은 장소들로요. 그 차는 멈췄습니다. 철성과 준혁이 내렸어요. 그들은 해율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거리는 너무나 복잡했어요. 해율은 그 혼란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의 GPS를 다시 봤어요. 대사관까지는 2km였습니다. 해율은 계속 달렸습니다. 더 이상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죽음이 뒤를 쫓고 있었으니까요. 모스크바의 거리를 달리는 해율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느렸고 그 다음에는 중간 정도였으며 이제는 거의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 자체로부터 달아나는 것처럼요. 알렉세이가 준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배터리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척색 경고가 떠 있었죠. GPS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대사관까지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700m가 남았었습니다. 500m, 400m요. 해율의 다리가 마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 멈출 수 없었거든요. 멈추면 죽기 때문이었죠. 골목으로 들어갔고 큰 도로를 건넜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성과 준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함께였을 거예요. 국가의 명령을 받은 경찰 말이에요. 골목의 끝에서 해율은 멈춰야 했어요.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었거든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해율은 선택해야 했어요. 항복하거나 죽거나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철제문이 보였어요. 문제는 잠겨 있다는 거였죠. 해율은 그것을 밀었습니다. 몸 전체를 던지다시피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 문이 열렸어요. 아마도 관리인이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해율은 그 안으로 들어갔고 뒤를 돌아봤어요. 철성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해율은 그 빌딩의 반대편으로 달아났어요. 다른 출구를 찾아서요. 그 빌딩을 나갔을 때 해율은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의 GPS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300m가 남았어요. 200m, 100m. 도시의 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았고 경찰도 있었으며 그리고 철성과 준혁도 여전히 쫓고 있었어요. 해율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지하철은 들어오고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해율은 그 차 안으로 뛰어들었고 철성과 준혁은 플랫폼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역에서 다시 나타났거든요. 이제 해율은 더 이상 지하철을 탈 수 없었어요. 그들이 모든 역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율은 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달렸어요. 마지막 거리였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있었어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폭설이 시작되었어요. 마치 하늘이 해율을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길이 희뿌옇게 보였어요. 하지만 해율은 계속 달렸습니다. 폭설의 밤거리를 말이에요. 핸드폰의 GPS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50m가 남았습니다. 뒤에서 철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너희 가족 다 죽어. 그 말이 해율의 다리를 더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녀를 지배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율은 깨달았어요. 돌아가 봐야 가족이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미 끝난 거라는 걸요. 그래서 해율은 계속 달렸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해도 달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사관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밝은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등대처럼요. 그 불빛 너머는 자유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거리로 말이에요. 20m가 남았어요. 하지만 철성과 준혁이 해율의 길을 막았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야. 돌아가. 철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이 일을 하기 싫다는 듯이요. 해율은 옆으로 몸을 날렸어요. 전기 충격기가 지나갔습니다. 해율의 등을 스쳤지만 명중하지 않았어요. 다시 달렸습니다. 마지막 거리였으니까요. 대사관의 문이 보였어요. 해율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성도 따라왔어요. 손을 뻗어 해율을 잡으려고요. 문의 앞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해율을 봤습니다. 그리고 철성도요. 지금 뛰어. 문 열려 있어. 경비원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해율은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마지막 몇 미터였습니다. 철성의 손이 해율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경비원이 철성을 밀었습니다. 해율은 대사관의 문을 통과했어요. 문턱을 넘었죠. 남측의 영토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소리였어요. 해율의 운명이 바뀌는 소리였죠. 문 너머에서 철성의 얼굴이 유리창에 붙었어요.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단지 입모양만 남았죠. 아마도 반역자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신문과 인터뷰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율은 남한 정부의 요원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평양에서의 삶, 모스크바에서의 감시, 그리고 도망의 순간들을요. 그들은 조용히 들었고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탈북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신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해요. 담당 요원이 말했어요. 그것이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선택이었어요. 국가에 의한 강요가 아니었죠. 해율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서류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정착지원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웠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햇빛이 드는 창문이 있는 사무실에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이 중요했죠. 밤이 되면 해율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와는 다른 불빛이었어요. 이 빛은 자유의 빛이었거든요. 아무도 누군가를 감시하지 않는 자유의 빛이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8장 다시 얻은 숨, 진정한 자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장혜율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꿈을 꾸긴 했습니다. 철성이 자신을 쫓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평양의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이요. 하지만 해율은 깨달았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돌아가면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해율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통번역 일을 하며 그들의 정착을 도왔죠. 알렉세이가 자신을 도와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해율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양에서 본 별들과 같은 별들이었지만 여기서 보는 별은 달랐어요. 감시받지 않은 밤하늘이었거든요. 자유로운 밤하늘이었습니다. 해율은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살았다. 이게 진짜 숨쉬는 느낌이구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처럼요. 모스크바의 폭설도 철성의 추격도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해율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무도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며요. 새벽이 오면 해율은 또 다른 탈북자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절망 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율은 알고 있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걸, 자유가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처럼 그들을 도와줄 거라는 걸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해율은 이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있는 동안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따뜻한 여운을 담아 다시 찾아올게요. 북한사연연구소